이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는 이광모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훌게이트 교수님, 그다음에 코크 교수님께서 연사로 나오실 거고요. 두 번째 세션은 이제 현대 영미 철학의 분석적 해결 해석과 형사학적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하게 될 텐데, 자, 먼저 이광모 선생님께서 제 네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광모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논문 제목은 해겔 논리학에 대한 형사학적 혹은 비형사학적 해석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실 텐데, 이광모 선생님을 잠시 소개하면, 이광모 선생님은 현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시고 빌레펠트 대학에서 학위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주 관심사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독일 관념론과 그 다음에 특히 쉘링 철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주셔서 우리 헤겔과 칸트에 집중되어 있는 독일 관념론을 조금 확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ch möchte momentan Ihnen unseren Referent, Herr Lee, vorstellen. Der ist momentan tätig als Professor an der Sungmyung-Universität in Seoul und sein Hauptfach ist Deutscher Idealismus, besonders Schellings Philosophie. Sein Thema, das er heute vorgestellt hat, lautet das Problem der metaphysischen oder nicht metaphysischen Interpretation von Hegels Logik.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광모 선생님께 나오셔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논문을 읽을 수는 없고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냥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제 쓴 논문을 프린트해가지고 거기다 줄을 거놔가지고 요 지금 이 프로시딩에 나온 쪽 이 페이지 수하고 약간 틀릴 수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제 주제가 논리학에 대한 해겔 메타피시시 오더 nicht metaphysische Interpretation von Logik, 헤겔스 로직인데 사실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해겔 논리학에 대한 비형이상학적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게 1960년대 클라우스 하르트만이 텍사스 오스틴에 방문 교수로 가게 되면서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테리 핑칼드나 스테판 붕에이 뭐 이런 엥겔하르트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클라우스 하르트만은 때부터 사실 근데 이제 타깃이 뭐였나 하면 해겔 철학에 대한 쉘링 해석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뭔가 하면 이제 쉘링이 근대 철학사 속에서 해겔을 굉장히 초월적 관념론자로 해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실패했다 그러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겔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제시했던 게 바로 이제 클라우스 하르트만 같은 사람이 이제 카테고리한 렐의 범주론으로 이제 해겔을 해석하게 된 거죠. 그때 그 제자들이 이제 뭐 클라우스 브링크만이라든가 아셴베르크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앨런 화이트 Absolute Knowledge 이런 쪽의 부류들이 해겔을 범주론으로 재해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오늘 발표하는 논문은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연유가 됐지만 최근에는 사실 이제 영미 쪽에서 일어나는 거는 오히려 해겔 논리학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집중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 현대 영미 철학의 논의 패러다임 속에서 이해된 해겔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해겔 논리학에 대한 4명의 학자들의 해석을 제가 검토를 해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 4명의 제가 학자들을 이렇게 해석들을 제가 예를 들어놨어요. 첫 번째가 이제 테리 핑칼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버트 스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여기 계시는 헤어 스테판 훌게이트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여기 존 버비치, 이런 4명을 이제 제가 들어가지고 설명을 쭉 했는데요. 왜 하필이면 4명이냐? 네 분들이 해석하는 게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테리 핑칼드 보면, 꼭 이제 우리 발표문에는 테리 핑칼드가 이제
117쪽부터 시작하는 거죠. 테르핀 칼드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 헤겔은 이 관념론이 아니다. 관념론이 아니라 이 헤겔 철학의 과제를 헤겔은 철학의 과제를 형이상학적 실체에 대한 서술로 간주한 적이 결코 없으며 오히려 경험의 개념들을 제한된 수의 근본 원리에 따라 재구성하는 것. 제한된 수의 근본 원리라는 게 바로 범주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범주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범주론이다. 테르핀 칼드가 바로 이게 이제 로버트 피핀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헤겔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헤겔이 그 카테고리 범주를 계단케를 사물의 참된 본성이라고 봤다는 점이에요. 사물의 본성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데 이제 이 형이상학적, 비형이상학적 여기에도 이 네 분들이 생각하는 형이상학의 개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테르핀 칼드가 이 얘기를 할 때 그때 형이상학을 비판할 때는 헤겔을 형이상학이 아니라 범주론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 그 형이상학은 어떤 형이상학인가 하면 초월적 어떤 이 정신 실체론 이런 게 아니고 범주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근데 이제 나머지 분들은 뒤에서 밝히겠지만 사물의 참된 본성에 대한 규정을 메타피직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피직에 대한 이해가 다르죠. 그 문제는 이제 테르핀 칼드한테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전히 범주론이지만 헤겔은 카테고리를 사물의 참된 본성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사물의 참된 본성, 우리의 사유기중, 주관적 사유기중이 사물의 참된 본성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형이상학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르핀 칼드는 거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논리학에 나오는 딩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이 인텐시오날레 베브스타인 지향적 의식의 인텐지온이다. 그 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테르핀 칼드 같은 경우. 그게 이제 핀칼드 해석의 핵심이고 두 번째 보면은 이 로버트 스턴 같은 경우가 있는데 로버트 스턴은 헤겔의 로직은 그저 메타피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그 어떤 의미의 메타피직이냐 하는 거예요. 넘어가면은 잠깐만요. 이 로버트 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테르핀 칼드를 비판을 하는데 테르핀 칼드처럼 지향적 의식에 대한 분석이 헤겔 논리학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결국 그거는 이제 칸트의 입장을 한쪽으로 확 밀어가지고 안티 레알리즘 그 어떤 반실제론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게를 하게 된다면은 이 헤겔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는 거예요. 로버트 스톤의 입장에서 뭔가 하면 그게 사물의 본질에 대한 규정이려고 하는 범주 속에서 그걸 탐구하는 걸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로버트 스톤의 설명은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로버트 스톤은 오히려 헤겔 논리학은 이념들을 다루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데알레 엔티테텐 아이디어란 엔터티를 다룬다는 의미에서 그건 실제론적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논증하기 위해서 로버트 스톤이 주로 분석하는 게 헤겔이 아이디얼리즘이라고 관념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헤겔이 관념론이라고 할 때 모든 철학은 관념론이 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이데아를 다루는 거다. 유한자를 진리로 간주하지 않고 감각적인으로 주어지는 걸 진리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이념적인 걸 진리로 보는 거다. 그때 그 이데아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순수 사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관념론이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그건 중세의 이념적 실제론하고 같다. 헤겔의 철학은 중세의 이데알레 레알리스무스나 같은 거다. 로버트 스턴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판 훌게이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둘 다가 헤겔 철학을 헤겔의 범주론을 선언 철학, 칸트적 선언 테르핀 칼드처럼 선언 철학적 계획으로 따르는 걸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로버트 스턴처럼 이념적 실제론으로 이해하는 거 둘 다 반만의 진리다. 헤겔은 둘 다를 가지고 있다. 헤겔 논리학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헤겔은 오히려 칸트의 비판적 이념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칸트는
범주를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하면서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이라는 틀 속에서 이제 범주를 고찰했는데 오히려 헤겔은 철저하게 그런 어떤 우리들의 선입견을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사유 자체를 고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칸트적 비판적 이념을 따르는 철학이 헤겔 철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걸 순수하게 그 포워 타일레를 다 제거하고 사유 자체를 보게 되면 사유는 덴켄 이스트 항상 덴켄 폰 자인이라는 거죠. 존재에 대한 사유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존재를 다루고 아마 오늘 바로 저 홀게이트 선생님의 그 또 그런 논문이 또 발표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존재에 대한 어떤 이론이고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사유를 고찰한다는 의미에서 선험 철학이면서 칸트적인 의미의 비판 철학이면서 또 동시에 이제 존재론이다,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이제 사물의 본질을 다루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제가 한 사람 더 버비치, 존 버비치 거기다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버비치의 견해가 굉장히 재밌는데. 버비치 같은 경우는 로버트 스탄이나 훌게이트 선생님 같은 경우를 둘 다를 비판해요. 근데 뭔가 하면 이 버비치 같은 경우에는 스턴이나 이 훌게이트 선생님한테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사유 규정을 다루는 범주론이 어떻게 사물의 본질적 규정일 수 있는가 이 문제인데 아규먼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아규먼테이션이 전혀 없이 그냥 단순히 주장한다는 거예요. 훌게이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ohne Vorurteile, Reines das Denken betrachten, dann können wir zum Denken.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 사유, 순수한 어떤 존재, Denken von Sein에 도달할 거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규먼트가 있어야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버베치 같은 경우는 헤겔 논리학은 메타피직이다. 근데 메타피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의식 밖의 존재자, 사물에 대한 본질적 규정을 하는 게 메타피직인데 그런 의미에서 헤겔 로직은 메타피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버베치한테 그럼 너는 어떻게 그럼 그걸 아규하느냐? 존 버베치는 거기서 이제 칸트의 메타피직 개념을 끌어들여요. 칸트가 그 선험 철학 그러니까 이 초월론적 철학이죠. 순수성 비판에서 범주를 고찰하잖아요. 그 범주가 경험적 영역에 적용한 거를 메타피직이라 그러는데 그게 메타피직 안팡스쿨인데 대한 나투어비션샤프트나 대한 메타피직 대한 G10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순수 사유규정인 범주들이 경험적 내용을 갖게 됐을 때 구체적인 이 감각적 사물에 적용돼 가지고 체계화됐을 때 그걸 칸트는 메타피직이라는데 헤겔의 논리학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메타피직이다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데 헤겔한테서 뭐가 중요한 건 페노메놀로기 데스 가이스테스 정신현상학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현상학이 순수하게 이렇게 이제 사유의 과정을 서술하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사유 규정들이 경험적 내용을 얻게 되는 과정을 서술한다. 그래가지고 얻게 된 결과 순수 사유를 고찰한 게 바로 논리학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논리학은 바로 이제 사물의 본질적 규정일 수 있는 메타피직의 지평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존 버비치의 이제 설명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쭉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문제는 이 네 분들이 하는 설명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이제 테리 핑칼드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테리 핑칼드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순수 어떻게 보면 반실제론적 입장을 택하는 거잖아요. 칸트의 이론을 확 끝까지 밀고 나가가지고. 헤겔 논리학에서 다루는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는 지향적 의식의 규정성, 인텐치온이다 이 얘기거든요. 테리 핑칼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무엇을 설명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그게 사물의 본질적 규정이다라는 의미를 잘 설명을 하기가 힘들어요. 거기서는. 그게 메타피직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때 이제 핑칼드의 입장에서는 딩이라고 하는 게 인텐치온이다. 근데 헤겔도 물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헤겔이 논리학 서문이나 폴레중 이버 로기군트 메타피직 강의해 보면 이 딩이라고 하는 건 레데 독일어의 본래적인 의미의 레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헤겔이 말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는 의식 외부의 어떤 딩이 아니라
의식의 인텐지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겔은 이 칸트와 이 전통적 메타피직을 비교하면서 전통적 메타피직이 사물의 본질 자체를 탐구한다는 면서 훨씬 더 높은 그 위치를 부여를 하거든요. 그 의미를 테리 핑칼드한테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 완전한 분명히 헤겔 논리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측면은 있지만 완전한 설명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로버트 스턴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가지나 하면은 이 헤겔을 결국 범주론이라고 하는 건 이데알의 엔티테텐을 다루는, 그러니까 이념적 실제를 다루는 이념적 실제론으로 헤겔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로버트 스턴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그 사변적인 그 다스 스페큘라티브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헤겔이 그런 얘기를 수없이 하는 게 다스 페어넘티게 오더 다스 스페큘라티브라고 하는 건 이성적인 거를 자기 안에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걸 무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헤겔 논리학이 만약에 그런 어떤 메타피직이 되려면은 이 반성적 사유, 즉 대상과 의식이 분리 속에 고착되어 있는 사유로 하여금 어떤 그 사변적 차원의 그 주관적 사유 규정이 사물의 본질적 규정일 수 있다는 아규먼트가 필요한데 그 아규먼트가 빠져 있고, 그런 어떤 반성적 사유의 지평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의미에서 로버트 스턴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는 해석이 이제 스테판 풀게이트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그 존 버비치 같은 경우인데, 이 풀게이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버비치도 그렇게 비판하는데 핵심이 뭔가 하면은 아규먼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입견 없이 바라보면 사유는 존재에 대한 사유다. 그런데 이 아규먼트가 필요하더니 왜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죠. 헤겔 논리학에 대한 해석에서 사유 규정인 범주를 고찰하는데 어떻게 그게 사물의 본질적 규정일 수 있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무기판적 전통적인 메타피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 문제였거든요. 결국은 그거를 이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서 쿨게이트 선생님이 계시니까 거기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겁니다. 또 하나 그때 이제 쿨게이트 선생님한테서 제가 이따가 질문도 좀 하려고 하는데, 불분명한 게, 그러니까 사유를 선입견 없이 바라보게 되면 사유는 항상 존재에 대한 사유라고 그러는 댕켄 폼 자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애매해요. 설명이 없어. 직관적이게 굉장히. 그 자인이 예를 들어서 실존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딩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베리타티베스 자인인지 어떤 진리적 존재를 의미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존재는 사유는 존재에 대한 사유다. 존재를 그냥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존재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그거를 만약에 사유의 어떤 인텐지온한 사유의 어떤 대상으로 보면 결국 페리 핑칼드처럼 결국 인텐지온이 돼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핑칼드가 직면하게 되는 비판에 그대로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네 분의 해석들이 다 제가 볼 때 만족할 만한 해석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헤겔 논리학을 접근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들한테 많은 의미들을 줘요. 주지만은 온전하게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과제가 주어지는 거죠. 헤겔 논리학을 그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헤겔 논리학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첫째, 논리학은 어떻게 칸트적 의미의 비판 철학, 즉 트랜젠덴탈의 필로조피이면서 동시에 사물의 본질, 사물 자체의 규정을 고찰하는 메타피직일 수 있는가? 어떻게? 이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사유 규정이 사물 자체의 본질적 규정일 수 있다는 걸 아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논리학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 제 해석은 이런 겁니다. 논리학이 아프리오리한 선천적 개념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그건 칸트적 트랜젠덴탈 필로소피와 맥을 같이 해요, 분명히.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메타피직일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헤겔은 라이프니츠 볼프 학파의 메타피직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라이프니츠 바움가르텐 메타피직에 보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건 존재에 대한 고찰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인식 원리들에 대한 탐구예요. 그거에 대한 고찰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라이프니츠 볼프 학파에서부터 이 온톨로기가 뭐에 대한가 하면 존재자에 대한 우리의 인식 원리를 탐구하는 걸 온톨로기라고 불러요. 헤겔이 로직을 메타피직이라고 부를 땐 바로 이 계단캔 속에서 파악된 사물의 베제나이트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라이프니츠 볼프 학파의 의미의 형이상학을 따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이제 장점을 갖게 되나 하면 헤겔은 그 칸트도 여전히 순수성 비판에서 아프리오리한 베그리프들 어떤 선천적으로 대상과 관계하는 개념들을 고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칸트를 따르면서도 동시에 이 메타피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때 그 로버트 스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피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미의 메타피직이다 이런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7세기에 독일 슐 메타피직 학파 형이상학에서는 반성적 사유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처럼 무비판적 어떤 존재자에 대한 고찰이 아니라 이미 라이프니츠 볼프 학파에 오면은 이 반성적 사유에 근거한 사유 규정을 원리를 고찰하는 존재에 대한 이해는 사유 규정을 대한 고찰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적 사유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헤겔을 이 영미권에서 얘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독일 그 학파 전통에서 이해를 하면은 그때 그 메타피직으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게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자. 아프리오리한 규정을 다룬다라고 하자. 헤겔이. 그런 의미에서 헤겔이 자기 자신의 로직을 이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칸트적인 의미의 어떤 칸트적 그 선엄 철학의 트랜젠덴탈의 로직의 엔트스프레케나는 그런 어떤 이 철학으로 이해하는 게 그렇게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문제가 남잖아요. 즉 카테고리엔들이 디 베제나이트 데아띵의 사물의 본질이라고 하는 걸 아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아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제 논문에 그러면 핵을 이제 이루는 거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헤겔 사유 규정의 범주가 어떻게 사물의 본질적 규정일 수 있는지, 다시 말해 로직이 어떻게 선함 철학이면서 동시에 형이상학일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헤겔은 트랜젠덴탈 필로소피는 근본적으로 사변적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이거를 대상으로 구분을 해요. 내가 이게 베르슈타인이고 이거 게겐스탄트잖아요. 베르슈타인이 게겐스트와 구분된다라고 나누는데 이건 반성적 의식의 차원이죠. 그러면서 게겐스탄트와 베르슈타인을 얘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뭐를 전제해야 되나 하면 이 의식 말고 게겐스탄트와 베르슈타인을 의미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이 의식이 있어야 돼. 그게 칸트한테는 트랜젠덴탈의 베르슈타인이고 그게 이제 근원적인 의식이죠. 사변적 스페큘라티브의 관점이라고 하는 건 이 대상과 대립되어 있는 베르슈타인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이 대상과 의식을 포괄해가지고 대상과 의식을 의미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의식. 그게 스페큘라티브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대상과 구분되는 의식은 바로 이 스페큘라티브한 의식의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이 우리가 대상에 대한 주관적 사유 규정이 왜 존재에 대한 규정인지를 헤겔은 아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나 하면 정신현상학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현상학은 대상과 나가 상호작용하면서 근데 정신현상학은 언제 끝나나 하면 이 베르슈타인이 스스로를 개념 파악할 때 진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의식이 대상과의 연관 속에서 자기를 개념 파악할 때, 즉 경험적 의식이 이 대상에 대립된 하나의 의식이 사실은 근원적 의식, 선언적 의식, 그 사변적 의식의 계기로 나타난다라는 걸 이해하게 될 때 그게 진리에 도달한다는 거거든요, 헤겔이. 그런데 이 근원적 의식의 차원에선 대상과 의식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걸 비센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라이네스 비센은 그런 의미에서 그건 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헤겔이. 그렇게 본다면은 이 헤겔은 의식 속에서 이렇게 본다면 뭐 경험적으로 의식밖에 대상의 본질적 규정을 뭐 규정하는 게 메타피직이 있다. 뭐 이런 좀 법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의 견해는 다 기본적으로 헤겔 본래적인 의미와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겔의 본래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헤겔 표현대로 스페큘라티브고 칸트식으로 하면 트랜젠덴탈의 의식이죠. 거기에서 그 의식을 사유 규정들을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현상학이 바로 그 과정이 이제 그거다라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헤겔 시스템으로 보면 정신현상학의 아인라이팅이 안 되거든요. 비스인샤프트에 대한 아인라이팅이 아니에요. 비스인샤프트의 출발점은 로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로직에 있어서 그 로직이 헤겔 로직이 메타피직이라는 걸 어떻게 논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부딪히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근데 그 훌게이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바로 이제 제가 볼 때 그 엔치클로페디 그 집젠 패러그래프 집젠인지 아니 그 압슈니트 집젠인가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선입견 없이 사유를 바라본다면 그게 이제 그 철학자의 순서 사유하기로 결정하는 철학자의 엔트출로스죠. 헤겔이 얘기하는. 그러면 존재에 대한 사유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신현상학을 전제할 때는 로직이 메타피직이라는 걸 설명이 가능한데 정신현상학을 전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로직이 메타피직인 걸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저는 그거는 헤겔 시스템 자체를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직 그 다음에 나투어 필로소피, 가이스테스 필로소피, 필로소피테스 가이스테스 이 연관이 바로 헤겔의 시스템, 그 순수한 선언적인 트랜젠덴탈한 순수한 아프리오리한 개념들을 다루는 게 어떻게 구체적인 사물의 본질적 규정일 수 있는지 그때 그 사물은 나투어 딩에 뿐만 아니라 가이스테스, 정신적인 사물 마찬가지고 구체적인 사물의 본질일 수 있는지를 해명하는 게 바로 나투어 필로소피와 이 가이스테스 필로소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학이 헤겔 논리학이 하나의 트랜젠덴탈 필로소피이면서 동시에 메타피직이 있다. 이거를 의미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나투어 필로소피와 가이스테스 정신 철학을 역할을 함께 얘기하지 않고는 그게 의미가 분명하게 얘기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살펴본 네 분의 그 설명서에서는 그게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제 논문 전체를 통해서 이제 밝히려고 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뭐 벌써 다 얘기 끝냈네. 가장 필요한 얘기는 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시간이 약간 한 좀 남았으니까 맨 마지막만 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그 끝에 마지막 패러그래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매진말 이제까지 논의를 정리해보자. 헤겔의 논리학은 단순히 absolute capital. absolute capital. Yeah. There is absolute capital for GK and Pauline. 이제까지 논의를 정리해보자. 헤겔의 논리학은 단순히 대상을 인식하기 위한 사유의 조건을 고찰한다는 의미에서의 선언 철학이 아니며 그렇다고 사유 규정이 곧 존재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의 형이상학도 아니다. 헤겔의 논리학은 오히려 선천적으로 아프리오리하게 대상과 관계를 맺는 개념들을 고찰한다는 의미에서 트랜젠덴탈 필로소피이며 동시에 사물의 본질을 사상 속에서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메타피직이다. 이러한 논리학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관적 사유 규정인 범주가 어떻게 사물의 본질적 규정일 수 있는지에 대한 해명인데 크게 볼 때 이 해명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이 non-metaphysical interpretation으로서 사물 자체를 사유의 내포로 이해함으로써 intention으로 이해함으로써 사유 규정이 사물의 본질적 규정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테리 핑칼드의 견해가 그것이다. 그다음에 둘째, 형이상학적 해석으로서 사유 규정을 이념적 실제로 간주함으로써 사유 규정이 사물의 본질적 규정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로버트 스턴의 견해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또 다른 의미의 형이상학적 해석으로 사유 규정과 사물의 본질적 규정을 구분하는 그들을 통합으로 설명하려는 스테판 훌게이트나 존 버비치의 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해석들은 나름으로 논리학이 지니는 의미를 드러내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닌다. 즉 이러한 해석들은 모두 반성적 오성의 관점에서 사유 규정은 범주에 접근하기 때문에 이 반성적 왜 이러한 해석들이 반성적 오성의 관점인지를 이 논문에서는 제가 설명했는데 이제 말로 설명하는데 좀 빠뜨려 먹었네요. 제가 빼뜨렸네. 근데 아까 본문에는 그걸 썼습니다. 사유 규정인 범주에 접근하기 때문에 이 범주가 어떻게 사물의 본질적 규정일 수 있는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트랜젠덴탈 필로소피의 한 주관주의를 택하거나 아니면 형이상학적 객관주의를 택하게 된다. 이게 이제 로버트 스턴이나 뭐 테리 핑칼드가 대표적인 거겠죠. 하지만 이 둘 중 어느 것도 논리학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 할 수 없으며 올바른 이해는
반성적 오성을 계기로 포함하는 스페큘라티브 앤 스타트 punk트, 사변적 관점으로부터 범죄에 접근할 때 주어진다. 이러한 접근은 주관적 사유 규정이 어떻게 객관적 세계 사물의 본질적 규정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증을 포함하며 그 논증은 정신현상학과 자연철학을 통해 주어진다. 따라서 논리학이 트랜센덴탈 필로소피이며 동시에 메타피식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페노메놀로기 데스 가이스테스와 그 나투어 필로소피의 의미와 그 롤레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아주 복잡한 내용들인데 논지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스테판 홀게이트 선생님의 논의를 인정할지는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이제부터 청중 플로어에서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를 먼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서강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생입니다. 그 해겔 철학이 해겔 논리학이 형이상학인지 비형이상학인지에 대한 논의는 결국 그 범주와 사물의 본질 혹은 사물의 본성 혹은 뭐 주관적 사유 규정과 객관적 세계 사이의 이분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관적 사유의 규정은 객관적 세계에 대응할 수가 없고 객관적 세계는 주관적 사유 규정과 또 맞지 않고 하는 이런 논의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애초에 그 이분법을 공략을 하는 일종의 치유적 해석으로 해겔을 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오늘 계속 얘기가 나왔듯이 맥도웰 같은 철학자들은 비트겐슈타인을 도입해가지고 그런 마음과 세계, 주관과 객관 그 이분법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인식론적 구도에 서 있다. 이게 애초에 모순적이다라는 걸 지적함으로써 사유와 존재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논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악셀 호네트 같은 사람도 요즘에 최근 번역된 그 비규정성의 고통 그 책에서 일종의 물론 그 사람은 사회 병리적 현상에 대한 그 해결로서 해겔 철학을 제시하지만 거기서도 해겔 철학을 일종의 치유적 접근으로 보자 잘못된 문제 의식, 잘못된 문제 구도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 읽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약 해겔 논리학을 치유적 접근으로 읽는다면 애초에 형이상학이다, 비형이상학이다 이런 논쟁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상학적 해석이다, 비형이상학적 해석이다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 저는 영매권적 논의의 패러다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매권의 논의의 출발은 굉장히 실제론 논쟁과 의미론적 논쟁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주관적 사유 규정이 사물의 본질적 규정일 수 있는가 하는 패러다임이었거든요. 그 패러다임 속에서 이제 고찰을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해겔이 실제로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가졌었느냐, 해겔 당시에. 그건 물론 당연히 다른 문제겠죠. 근데 이 논문은 제가 오늘 발표한 거는 그 최근에 전개되는 영미권 논의들을 고찰한 거죠.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홀게이트 선생님, 야. Herr Holgate. Ja, danke schön. Ich werde auf Ihre Kritik indirekt in meinem Vortrag später zurückkommen. Also die Argumentation, die Sie sagen, bei meiner These fehlt, also werde ich hoffentlich nachher liefern können. Aber ich habe jetzt eine Frage zu Ihrem Begriff vom ursprünglichen Bewusstsein. Denn Sie, wenn ich Sie richtig verstanden habe, behaupten Sie, dass die Verbindung zwischen Logik und Metaphysik eben durch diese Idee des ursprünglichen Bewusstseins irgendwie hergestellt wird. Und ich muss sagen, das leuchtet mir nicht ein. Zuerst ist mir nicht klar, was Sie unter ursprüngliches Bewusstsein verstehen. Also ich weiß schon, in der Einleitung zum Beispiel sagt Hegel vom Bewusstsein, dass das Bewusstsein eben diese Unterscheidung zwischen sich selbst und dem Gegenstand macht. Aber das kommt am Anfang der Phänomenologie, noch vor dem Anfang der Phänomenologie. Normalerweise aber interpretiert man die Phänomenologie so, dass der Übergang von der Phänomenologie zur Logik erst zum Schluss der Phänomenologie stattfindet, also mit dem absoluten Wissen. Also dann frage ich mich, haben Sie irgendwie eine Verbindung gemacht zwischen ursprünglichem Bewusstsein und absolutem Wissen? Ja, aber dann wenn das der Fall ist, kann man nicht behaupten, dass irgendwie das absolute Wissen ganz am Anfang vorausgesetzt wird. Also das
das ist für mich ein Problem. Was heißt ursprüngliches Bewusstsein und wie ist ursprüngliches Bewusstsein mit absolutem Wissen zu verbinden? Und dann drittens, auch wenn ich Ihrer These zustimme, dann bleibt uns nicht einfach nicht eine Einheit von Logik und Metaphysik, von Denken und Sein, sondern eher eine Einheit von Bewusstsein und Gegenstand dieses Bewusstseins. Das sagen Sie auch hier. Man hat also durch das ursprüngliche Bewusstsein, wie Sie dieses beschreiben, gelangt man dann nur zum Bewusstsein dieses Gegenstandes. Also dann, das scheint mir immer noch nicht Metaphysik im starken Sinne zu sein. Das wären meine Fragen. 야, 이단계 있는 프라그. 이제 간단하게 청중들 위해서 질문을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말하는 그 근원적 의식이라는 게 뭐냐? 그걸 잘 모르겠다. 그거고 근원적 의식이라는 게 지금 논리학과 메타피직 존재론을 지금 이광호 선생님이 서로 연결시키는 하나의 그 어떤 연결고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근원적 의식이라는 게 뭐냐라는 물음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현상학에서 마지막에 도달하고 있는 그 절대적 지, 절대지와 근원적 이 의식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거냐라는 지금 그런 물음이었고 세 번째 의식이 대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또 근원적 의식이냐? 뭐 그런 어떤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제가 약간 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런 종류의 질문이 지금 이어졌습니다. 네. 네, 저도 세 번째 질문 정확히 이해 못했는데 먼저 Das Wort ursprüngliche Bewusstsein ist meine Interpretation. Das ist mein Wort. Ich habe unter dem... Was soll es bedeuten? Das Bewusstsein am Anfang der Phänomenologie oder das absolute Wissen am Ende der Phänomenologie des Geistes. Ende der, ausgesetzt an Antwort sagen. Ich wollte eigentlich Anfang der Logik sagen. Ja. Nicht Anfang der Phänomenologie des Geistes. Ich wollte eigentlich Anfang der Logik. Ja, das Ende der Phänomenologie. Aber das kann nicht sein, weil was Sie hier sagen ist, dass dieses ursprüngliche Bewusstsein vorausgesetzt werden muss, weil die Unterscheidung zwischen Ding und Bewusstsein selbst durch das ursprüngliche Bewusstsein erzeugt wird. Also diese Unterscheidung wird nicht am Anfang der Logik gemacht, die wird am Anfang der Phänomenologie gemacht. Also Ihre Behauptung muss sein, dass das ursprüngliche Bewusstsein am Anfang der Phänomenologie vorausgesetzt wird, nicht am Anfang der Logik. Ja, ich habe Ihre Frage verstanden, aber ja, natürlich erscheinende Bewusstsein, erfahrende Bewusstsein fängt mit der Trennung von Gegenstand und Bewusstsein an, aber es schließt endlich zum das Resultat der Aufhebung dieser Trennung. Aber die Ende der Phänomenologie des Geistes ist implizit vorausgesetzt am Anfang der Phänomenologie des Geistes. Aber wir müssen die beiden Ebenen unterscheiden. Aus den Augen der Philosophen und aus den Augen der erfahrenen Bewusstsein. Wir müssen diese beiden Aspekte unterscheiden. Ich wollte nur sagen. Und unter dem ursprünglichen Bewusstsein habe ich das spekulative Standpunkt verstanden. Und das liegt am Anfang der Logik. Ich verstehe schon.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근원적인 의식이라고 하는 건 그건 제 해석이고 그게 이제 사견적 관점인데 사실 이 페노메놀로기 데스 가이스테스의 끝에 나오는 거지만 함축적으로 존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린 두 가지 그러니까 필로소피의 눈, 철학자의 눈과 현상하는 지의 눈을 구분을 해야죠. 그러니까 암안팡 대 페노메놀로기에는 현상하는 지의 눈에서 안팡이지 철학자의 눈에서 본다면 이미 결과는 함축적으로 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정신현상학의 끝이 로직의 안팡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 로직이라고 하는 건 이 사변적 관점에 근거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das ursprüngliche Bewusstsein macht die Verbindung der Phänomenologie des Geistes und Logik und Metaphysik. die Verbindung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그런 좋은 그런 안으로 설명하는 거 좋습니다. 아마 홀게이트 선생님이 논증도 없이 자기 주장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약간 흥분하신 것 같아요. 자, 다음 한 사람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네, 한 사람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야, 크리스티안 슈파? Ich versuche nur eine ganz kurze Frage zu stellen, da ich nur den deutschen Text habe und nicht den koreanischen. Am Ende 146 sagt das mit anderen Worten, die Naturphilosophie, die geäußerte Idee untersucht, bedeutet, dass sie einen Beweis dafür führt, dass das System der Kategorien das wahrhafte System ist. Vielleicht wäre das Wort Bewährung besser, denn dass wir in der Natur eine logische Struktur finden, kann auf zwei Arten interpretiert werden. Es ist eine logische Struktur, die das subjektive Bewusstsein einer nicht logischen Natur überstülpt. Und dann wäre es keine Metaphysik, sondern eine Konstruktion. Oder aber die logische Struktur, die wir in der Natur entdecken, ist tatsächlich eine metaphysische oder eine logische Struktur. Aber es ist, glaube ich, so, dass wir erst für diesen zweiten Standpunkt argumentieren müssen und dann die Naturphilosophie interpretieren. Also statt Beweis würde ich sagen, die Naturphilosophie ist eine Bewährung dieser Idee. 그게 지금 그 146쪽 선생님 그 보시죠? 146쪽 보면 그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로기의 논리학의 범주들을 증명해 주는 한 체계다라는 거에 대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 자연 철학을 다루는 방법과 로기는 서로 다른 외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설명하면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Dass wir logische Strukturen in der Natur finden, hat zwei Interpretationen. Wir interpretieren eine nicht logische Natur logisch, subjektiv. Das wäre das Gegenteil von Hegel. Oder wir entdecken in einer Natur überraschenderweise, dass sie eine innere Logik hat. Das ist die Hegelsche These. Diese zweite These, dass das Denken objektiv ist, auch in der Natur, muss aber schon vorher bewiesen werden. Das ist kein Resultat der Naturphilosophie, sondern eine Voraussetzung der Naturphilosophie. Und deswegen dachte ich Bewährung statt Beweis. Ich verstehe die Frage. Das ist sehr schwierig einfach zu sagen. Und vorher habe ich einen Aufsatz geschrieben darüber. Und ich wollte eigentlich da betrachten, aber das ist nicht so einfach hier zu sagen. Ich verstehe Ihre Frage. 대답을 못했지만 바로 이게 제가 그 지난번에 쓴 논문에서 논리학과 그 나토필로소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근데 eigentlich habe ich verstanden unter das Verhältnis zwischen Logik und Naturphilosophie zugleich wie bei Kant die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as Verhältnis der metaphysischen Anfangsgründe der Naturwissenschaft und der erste Kritik, der eigentlich habe ich so analogisch zu verstanden. einverstanden. 오케이.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